네, 출구 없는 총선 개표 라이브 2024 총선 빅텐트 5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부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윤희숙 진보당 대표와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통화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경향TV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총선 개표 방송을 가까이서 총선 개표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보당 소식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진보당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진보당은 제가 지금 울산 북구에 막 왔는데요. 윤종호 후보는 거의 당선 유력으로 보고 지지자들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부산 연재가 그러니까 거의 노정현 후보 굉장히 관심 지역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막판에 이렇게 결집을 강하게 할지 몰랐는데 저희도 그래서 끝까지 지금 안심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심이 힘을 좀 믿고 좋은 기운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그럼 부산에 내려가 계신 건가요? 지금 울산입니다. 울산 북구의 윤종호 후보. 네, 윤종호 후보 네. 지역구에 가 계신 거고요. 네, 네. 진보당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비례정당 이렇게 입후보를 하셨는데 비례정당 후보 당선권은 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손솔 후보까지 15번이거든요. 저희가 정혜경, 전종덕, 손솔 3명인데 손솔 후보가 15번인데 15번 손솔 후보까지는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을 담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전화기가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소리가 좀 잘 안 들어온다는 좀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네네. 그러면 진보당 어쨌든 간에 원내 입성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계획과 좀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연합 정치를 해서 22대 국회를 같이 꾸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합정당 만들 때 이 거부권 통치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 거부권으로 인해서 무력화됐던 9개 법안부터 되살리고 그리고 이전에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퇴행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보적 국회를 만들자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들도 다 마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연합정치 했었던 이 연대가 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에서 먼 곳에서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조만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지금까지 윤희숙 진보당 대표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진보당의 원내 입성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5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전예현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3번 전혜연입니다. 뭔가 기운 넘칩니다. 네, 그리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세 분 모시고 하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열렬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상황이 좀 이렇게 마뜩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부터 좀 당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찐텐 정치 나와서는 굉장히 높은 텐션을 갖고 방송했는데 오늘 제가 그런 텐션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과고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최소 개헌선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개헌선이 위태롭다 이런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니까 상당히 반성할 부분이 많이 생각나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 3년 남았는데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굉장히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까지 너무 착잡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네. 네. 하여튼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이게 일종의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 된 느낌이 있어서 반성해야 될 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혜연 대변인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예, 제가 사실 정당 생활을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더불어민주연합은
우리나라의 연합 정치를 실현시킬 큰 가능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만 저희는 백승하 공동대표께서 20석 이상을 이제 초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를 국민들이 다시 야권에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어제 이 진보당 윤희숙 대표님하고 마지막 선거요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총선을 넘어서 대선까지 범야권이 진보 정치가 그야말로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총선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더불어민주연합 3번이 큰 역할을 했다. 저는 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신장지 대변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지긋지긋했다. 3년은 너무 길다. 국민들의 뜻은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네, 좀 강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잖아요. 신 대변인, 근데 3년은 너무 길면 정말로 뭐 범야권 200석 되면 뭔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이야기를 좀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요. 그거는 논리적 가능성으로 탄핵부터 시작해서 국정기조의 변화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석이 넘지 않았을 때 국정기조를 변화시킬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그리고 당내가 그것을 또 어떻게 내부에서 뭐 권력 투쟁이라면 투쟁이고 국정기조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권 내에서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그럴 텐데, 그거를 이렇게 뭐 탄핵하자는 얘기냐? 필요하면 해야죠. 국정기조를 이번에도 이렇게도 이 정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요. 아마 해병대가 선거운동 과정에 단체로 나와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하는 참 보기 드문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이 민심이 왜 이렇게 끌어올랐고 도대체 투표장에 사람들이 왜 대파를 들고 가려고 이러는지 여기에 담긴 뜻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의 문제라든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으면 투표장에 굳이 대표를 들고 들어가고 이채양명주 이걸 제가 달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고 계시더라고요. 전 대통령이 민심을 바로 읽고 국민의힘도 선거 끝나고 고 최수근 상병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입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전국 개표율이 56.62%인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기준으로 민주당이 154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96석, 나머지 정당들이 자녀 정당들이 이렇게 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출구 조사의 흐름대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희 대변인님, 그 국민의힘이 이 선거 결과를 맞이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씁쓸할 것 같은데 예. 그 결정적인 패인이 됐던 국면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출국 금지 해제하면서까지 호주 대사 강행했던 거.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기자들을 특정한 뭐 매체 소속의 기자를 향한 뭐 실언, 또 조국혁신당이 그때 마침 또 창당 대회를 하고 이런 게 어쩌면은 뭐 나비 효과처럼 하나의 나비짓이 뭐 폭풍우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크게 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당이 과반은 어렵더라도 네, 이렇게 원내 실패하고 일당은 그럴 수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또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2월 말에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패했었는데 그때 뭐 제가 다른 그 아쉬움은 안 들고 한 가지 아쉬움은 이번에 공천 받았으면 내가 당선됐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삼박자가 뭐 이렇게 사이클론이 되면서 한 3월 중순 때부터는 아 내가 공천 받았어도 안 됐겠구나라는 약간 해탈의 경지. 씁쓸한 뭐 자조감 뭐 또 하나는 이제 이소부화에 나오는 저거 신포도야라는 그 자기 정당화 이렇게 저한테 다가온 걸 보면 그 3월 초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완전한 정권 심판 선거로 이번 구도가 굳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미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도 바뀌지 않고 대통령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변화를 하라는 어떤 그런 신호여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하고 다시 낡은 색깔론 꺼내 들고 그리고 여당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야당을 비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나아가면서 국민들이 더 세게 회초리를 때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 정말 국민의힘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일부에 나왔는데 이 정당 내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연판장, 돌리고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을 두둔하는 현상을 기자를 하면서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초유의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의원들도 좀 반성하고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는 모습은 안 보이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민심을 담아내는 국회라면 그 국회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대변인께서 지금 이제 국정 기조의 변화라든가 뭔가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 여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태도 전환을 요구하셨는데 신 대변인 보시기에는 총선 결과 이후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99석과 101석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 2석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국정 기조에 가 변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늠하는 2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99석일 때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9건의 9건의 하필이면 9건이더라고요. 예, 9건의 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입법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이 뭐 좋든 원튼 원치 않든 그 법적 효력을 발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101석이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큰 변화가 있을까?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의 그 말하자면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그때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만약 101석 정도를 받았다고 해서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통치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른 목소리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 선거 국면에서도 일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의 그런 출당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고 그리고 국정 기조의 변화도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각 총사 때까지 거론한 분도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정 대변인님, 네. 아무래도 이제 바뀌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어느 수위에 어떤 목소리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관측하십니까? 이번 선거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출구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3분의 2, 200석 이상을 범야권이 갖는다는 것 자체는 글쎄 저는 제가 뭐 언론인 출신이니까 내일 그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아마 사실상 민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제목들이 붙지 않을까 싶어요. 레임덕이라든가.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남은 3년의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뭐 제가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대통령실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당이 뭐 우리 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수직적 당정 관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제 지도부 교체도 불가피할 걸로 보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시나리오가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뭐 당정 관계, 뭐 또 대여 관계 이거를 예단해서 뭐 지금 제 대변인 자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있어야겠죠. 예. 아마도 그 바로미터가 될 게 최상병 특검일 겁니다. 4월 달에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면 4월 달에 최상병 특검이 네. 본회의에서 4월 그렇죠. 3일부터 예. 이제 4월 3일부터 할 수가 예. 있잖아요. 있었죠. 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문에 그게 지금 최상병 특검이 본회의에 회부가 안 됐는데 이제 이번 21대 임기 중에 당장 최상병 특검이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이 이건 굉장히 책임 있게 그 올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상병 특검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즉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냐, 그리고 최상병 특검 본회의에서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지켜보고 바로 확인될 겁니다. 예. 1, 2주 안에 확인될 문제예요.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니, 전혜연 대변인 어떻게 좀 관측하십니까? 예,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이제 박정훈 대령님을 직접 만나서 여러 번 대화를 했던 입장으로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실종자 수색 나가서 구명조끼 제대로 못 입어서 사망한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더 열심히 수사하고 독려해야 돼요. 그런데 수사 외압 의혹이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전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이런 사태, 전 이거는 보수층이 더 분노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진짜 빼곡고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들 무서워서 아들 딸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너무 정략적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되고요. 대통령이 만약 이거에 거부권 행사한다면 참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물려서 아무래도 선거를 치른 수장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그 정광재 대변인님 보시기에 그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자기 말을 뒤집는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의 뭐 유학설에 대해서 난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고 공공선을 위해서 이 봉사할 때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선거 결과가 뭐 이렇게 참패로 끝난다고 해서 이러한 책임에서 뭐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으로 정치 일선에서 갑자기 후퇴한다거나 이러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상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당이 굉장히 위기로 갈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계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까지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6개월간 돼 있으니까. 근데 아마 뭐 조기 전당대회의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의 뭐 관리형 체계를 벗어나서 그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제 앞으로의 정치 여정을 생각했을 때는 권력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자리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네. 쟁취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주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한이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누가 주어졌냐라는 생각에 따라서 그거 주어준 사람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낸 자리고 쟁취한 자리라면 그만큼 권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의 뭐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권력 의지를 갖고 공공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고민을 해야겠죠.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당대표 도전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번 이번에 비슷한 맥락의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예. 예. 아니 뭐 의석을 갖게 그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내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부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내각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아마 내각으로 돌아가서 총리를 어떤 한다거나, 총리를 한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정치를 계속하겠다 그러면 당권 도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을 둘러싼 한동훈 당권 도전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엄청난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그랬을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에 패배한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본인은 공공선을 앞세우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국민들은 또다시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공공선이라는 말이 좀 화가 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어떤 비대위를 맡은 이후에 공공선을 위해서 뭘 했는지 솔직히 저는 굉장히 질타를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비대위라는 것이 여당이 그래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건데 오히려 많이 후퇴했고 야당 공격의 최전선에 쓰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야당을 공격하는 기류를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전 당분간에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도대체 비대위를 왜 이렇게 자주 꾸리는 거죠?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인데 좀 책임을 갖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민생 파탄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은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 네. 점에서 당내 권력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민생 파탄이 나는 데 있어서 지난 국회에서의 국민의힘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좀 반드시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전국 개표율 60.16%고 지역구 기준으로 민주당은 156석, 그리고 국민의힘 94석을 달리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관심 지역구죠. 용산의 개표율이 지금 82%인데 이 지역에서는 권영세 후보가 53%를 얻어서 강태용 후보를 45%를 얻을 강태용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뭐 속속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출구조사와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지금 나온 조사들을 보면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기준으로 해서 출구조사 기준으로 12 내지 14석 이렇게 얻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신 대변인님, 네. 우리 조국 혁신당의 그런 뭐 돌풍, 태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년은 지긋지긋했다. 3년은 너무 길다. 저는 이 말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렇게 분석을 하시면 전혀 현실에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겠구나 싶은 게 몇몇 분들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뭐 20%를 넘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진 전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MBC 방송에 나오셔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조 심판, 범죄자들의 소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근데 그냥 정치적 레토릭을 떠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부정의한 범죄자와 정의로운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국민들이 왜 그러면은 그만큼의 지지를 주셨느냐? 조국이 잘생겨서? 물론 잘생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지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윤석열식, 한동훈식 공정과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공평하고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공정과 법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기존의 검찰의 횡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2019년부터 5년여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짚지 않고 범죄자들한테 어떻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어느 정치 분석을 하는 분들에게도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분석해서는 이 조국 혁신당의 국민적인 지지를 분석이 불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진 전 논설위원이나 이런 분이 생각하는 거 정도로 조국 혁신당의 그 인기에 대해서 폄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도 뭐 일정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과도한. 예, 조사와 뭐 도덕적 요구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권력을 가진 우리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뭐 적용하려고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우리 국민 가운데 4분 중에 한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혁신당이 대략 그 정도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 조국 혁신당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대중 정당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도 분명히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숙제 이번에 주어진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고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숙제도 뭐 어려운 숙제니까 한번 잘 풀어가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석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총선에서 정책이 사라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말 정책 선거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심판론이 너무 세고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물 중심의 어떤 선거 이런 게 부각이 되다 보니 정책 선거가 좀 많이 실종되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내세우고 또 진보당에 들어와서 연합 정치를 실현하고 이런 새로운 실험을 많이 했는데 저희 뭐 김윤 후보님 같은 분들은 거의 밤새면서 의료개혁 정책 발표를 했는데 사실 기사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백승하 공동대표가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 사건과 관련된 법안도 많이 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묻혔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시대 총선에서 그래도 정책이라는 점에 가장 열심히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고 또 더불어민주연합이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의 의석수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합 정치를 성공시키려는 실험을 과감하게 해서 진보당의 후보가 만약에 우리가 15번까지 당선되면 무려 3분이나 들어가고 시민사회 추천인 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어떤 후보들은 감히 말하건대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당부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 화성시의 개표율이 21.30%인데 그 출구조사에서는 공영훈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지금 진행 중인 개표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43.08%로 40.04%로는 공영훈 후보를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사실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굉장히 새로운 보수 정치 실험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여간 처음에 기세가 좋다가 중간에 꺾였습니다. 정 대변인님,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득표율을 보고 정말 등원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구조사를 뭐 제가 언론에 또 있었잖아요. 출구조사 나올 때마다 그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다만 레인지가 있는데 2016년, 2020년에는 사전 선거에 대한 그 분석이 조금 미흡했어서 우리 정당은 하단에 거친 거고 그 민주당은 반대로 상단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일당을 내줬었는데 이번 출구조사도 뭐 대부분 맞다고 봐요. 예. 그럼 화성 을에서도 출구조사에 공영훈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저는 공영훈 후보가 마지막에는 지지율 당선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네. 크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돼서 등원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큰 이변이고 글쎄 그러면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자기는 범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 정치권 내에 큰 격변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준석 중간에 후보가 가운데 두고, 등원에 현실화된다면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가 아무래도 그러면 가장 관심이 갈 것 같은데 아까 신장식 대변인 말씀처럼 99석 그리고 101석 차이는 아주 크잖아요. 네. 그때 개혁신당이 굉장히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개혁신당과도 국민의힘이 손잡을 수도 있는 거라고 개혁신당이 지금 출구조사에서 뭐 1에서 4석까지 이렇게 비례대표, 레인지가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석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 뭐 한 8, 9석이 된다. 개혁신당이 글쎄 범야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100% 동조할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록은 그래도 동색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뭐 개인적 원한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뭐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희 오늘 일부 방송에서 천하람 그 후보가 잠깐 출연을 했거든요.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어떤 거랬냐. 그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자기 자당의 후보를 맞바꾸는 형태, 예를 들면 특정한 후보가 드롭하는 형태의 그런 제안이 있었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고 그 지역구가 그 화성을과 영등포 갑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절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하람 후보의 말만 빌면 우리는 범여권이 아니고 범야권이다. 그런 오늘 이야기를 아침에 세게 네, 받고 네. 갔습니다. 예, 네. 저도 5시에. 오늘 아침에 그 같이 방송을 했는데 오늘 점심 무렵에 같이 방송했는데 본인은 범야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명 우리는 범야권입니다. 네. 뭐 이러면서 5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갔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전략적으로는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명성을 갖고 비례대표에 자기를 입후보하고 자기를 예를 들어서 한 5, 6번 정도에 넣고 나를 국회로 보내고 싶으면은 개혁신당을 열심히 지지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그래서 지금보다는 개혁신당이 조금 더 네. 득표에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홍준표 시장에, 대구시장이 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 모델을 따랐어야 됐다. 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그런 후회 안 하겠지만 등원에 실패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간과했다. 지금 지역구 개표율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선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개표율 87%인데 박성민 후보 대통령과 이 술자리 함께하는 분은 알려져 있죠. 57%, 오상태 후보는 42%를 달리고 있고요. 부산 해운대갑 이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법률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주진우 후보가 52%를 달리고 있고 반면에 구청장 출신의 홍순원 후보는 45%에 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전현 대변님, 그 이준석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좀 보시기에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최수근 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야당의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어쨌든 본인은 야권이라고 하지만 보수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스탠스를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우리가 많이 기대를 걸었던 부분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 정치권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이런 걸 좀 주도하진 못했고 너무 분노 정치에 편승했던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뭐 이대남 이대녀 논란에 편승했다던가 아니면 보수 내에서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판론에 편승했던 부분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다면 정말 새로운 이준석식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본인은 본인 야권이라고 하는데 야권에서 과연 그렇게 받아줄지 네. 야권을 받아주니까 뭐 전략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본인이 했던 갈라치기 정치 논란이나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범야권이 될지 범보수가 될지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그거는 이준석의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이 국정기조를 변화시켜서 소위 개혁보수의 일부 정책, 그건 뭐 당장 최상병 사건 그 특검법, 특검법이 당장 놓여 있고요. 유승민 대표 개인적으로 전 대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세 다녔지만 절대 공적 자리를 당에서 당직에서 공적 자리를 주지를 않았잖아요.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그냥 이준석은 범야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좀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면 저는 또 범보수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의 선택이 아니라 이준석이 어느 쪽에 설 것이냐는 윤석열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결국은 앞서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신장식 대변인 말씀대로 이준석 후보의 행보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이런 건데 결국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또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장식 대변인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101석일 경우에 국정운영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잠시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뭐 김건희 여사가 116일인가 117일 네. 뭐 이렇게 특별 중순부터. 안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5일 날 비공개 사전투표. 예. 사전 투표 아예 뭐 뒤늦게 촬영도 알려줬죠. 못하게 하는 비공개 사전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뭔가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되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쉽게 바꾸실 분이 아니다 그분이. 저희가 그런 사실 생각이 사부에서 그 이야기를 한참 토론을 했거든요. 4대 2였습니다. 4명이 안 바꾼다, 2명이 바꾼다. 근데 두 분도 희망이긴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파이팅 넘치는 이 복싱을 하는 복서가 아니라요. 아웃복서예요. 알고 보면. 두드려 맞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역전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검사 생활도 정치 생활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맞아서는 기조 안 그러니까 바꿉니다. 넉다운이 안 되면 계속 버티고 뭔가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저는 네. 그분의 이 말하자면 복싱하는 스타일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래서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이 검사 시절에서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냥 매를 맞으면 그냥 맞습니다. 맞으면서 뚝심 있게 버티다가 역전타를 치는 방식으로 본인의 성공 방정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겠는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랬던 게 성공적이었는데 그 예. 이후부터 거의 사실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과는 다른 분석을 하고 계실 수도 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석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지금 같습니다. 대변인의 실토. 아니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의 아니, 실토 왜냐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은 우리한테 보여준 게 3년밖에는 없어요. 선거 기간 포함해서. 그렇죠. 선거 기간 네. 포함해서 대통령 2년과 선거 기간 포함해서 3년이라는 시기밖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뭐 어떤 그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한 저는 뭐 그렇게 뭐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방으로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엎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뚝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뚝심이 사실 지금 불통의 이미지로 이번 총선으로까지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자기 성찰이 얼마나 있을지 뭐 제가 단언하기가 어렵고 정말 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다만 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선거도 끝나고 야, 이 의료개혁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자기의 정치적 명운을 네. 걸고라도 의료개혁 해내겠다라는 생각은 강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국민 담화가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네. 뭐 대국민담화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저 선거도 있었으니까 이제 네. 뭐 숫자에 매몰될 거 아니다라는 쪽으로 후퇴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맞아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 선거 유불리도 이제 지났고 이거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거다.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카운터 펀치로 날릴 수 있는 네. 개혁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담화문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이런 정치를 안 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나와서 야당 비난하고 국회 비난하고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윤석열 대통령 진짜 복기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정치적 역사를 지금 본인이 답습하고 있는지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빨리 대통령실이 좀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자꾸 의료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분당 보면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광재 후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선전하는 이면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분당에 있는 사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대통령이. 언론인 출신. 그렇죠. 예. 네. 피곤한 거예요. 의사도 피곤하지만 그쪽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보수고 진보가 떠나서 대통령이 맨날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갈등 조정은 못하고 갈등만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취재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노조를 어떤 악마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의료계를 자꾸 비난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면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방식, 노조를 악마화하고 시민사회를 악마화하고 이제는 또 의료인들을 악마화하는 게 좀 한마디로 질렸다. 대통령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네. 바뀔까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힘 내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통령에게 지금 뭐 그런 쓴소리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변경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총선의 공천권을 사실상 용산이 행사할 거다. 일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눠서 서로 뭐 한간에 여의도 소문은 구역을 정해놓고 서로 터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천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공천 받고 나니까 조혜진 의원 당장 무릎 꿇어야 된다. 내각 총사퇴해라. 함은경 후보 그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얘기 뭐 다들 하루 만에 다 철회를 말을 하긴 접었죠. 했지만 본심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2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크게 이겼기 때문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기조로 대통령이 계속 국정 운영을 한다면 자기들 다 떨어진다라는 위기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이 이대로 이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국민의힘 내부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관심 선거구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갑이 지금 개표율이 72%인데 김재섭 후보가 48.55%를 득표해서 48.40%를 득표 안기령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 표차 수는 109표차 불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남은 기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 불가의 혼돈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안기령 후보 사실은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요 갭이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우리 김은지 기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이 정도의 격차가 날 거라고 예상을 대부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대부분 반응이 이러신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건데 여튼 안기령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텃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좀 민주당 입장에서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 개표 과정 보면서 2020년에는 제가 이거 일선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본 투표를 먼저 대부분 개봉하고 네, 사전 투표가 나중에 마지막에. 개봉됐기 때문에 뭐 12시 반 넘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역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 이번에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선관위에서 뭐 그거와 상관없이 개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투표가 먼저 많이 개봉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우세한 지역이 뭐 처음에는 뭐 100 뭐 한 네, 맞아요. 15곳 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인데 네. 그 서울 도봉갑 72% 개봉했다는데 제가 뭐 김재섭 후보 뭐 친분 관계도 두텁지만 사전 투표가 아직 조금 덜 개봉된 건 아닌가 하는 아니 우리 정광재 대변인 정확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게 네. 지금 보면은 전국 개표율이 64.75%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에 민주당은 158석, 국민의힘은 93석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하향세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네. 상황 자체로는 추세상으로는. 보통 이게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 선관위원장의 재량이잖아요. 그 뭐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봉을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이제 사전 투표함을 개봉해도 대체로 보면 관내 사전 투표함을 먼저 네. 개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함, 즉 직장 근처나 이런 데서 이제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함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 투표에서 역전되는 선거구도 있어요. 심지어는 재외국민 투표.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과거에는 그쪽에 오래 계셨던 분, 연세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보통은 재외국민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벌써 한 십수년 사이에는 한 15년, 16년 사이에는 한 고 상관에는 해외 그 유학 가거나 주재원 이런 분들이 투표 등록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개함이 되거든요. 이것까지 봐야 돼요. 이런 정도 박빙 선거구는. 네, 근데 다만 또 박빙 선거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수원시 정이거든요.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가 붙어 있는 곳인데 이게 밤 11시 기준으로는 이수정 후보가 앞서 있긴 합니다. 50.11%고요. 김준혁 후보가 49.88%라고 아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까 그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김준현 후보가 좀 격차가 있게 앞서는 걸로 나타나 있었는데 현재 개봉 상황으로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네. 이런 거를 그 본질과 관계없이 네. 국민들은 대파와 막말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이건 본질이란 저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사실 김준혁 후보에 대한 막말은 정말 뭐 유튜브 몇 편만 보면 김준혁 후보 막말 찾아낼 아니 수 있을 논평도 좀 많이 정도로. 쓰신 거 아니에요? 많이 네, 썼습니다. 네. 그리고 전 국민적인 그 뭐 이렇게 비토 대상이 됐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수정 후보가 따라갔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 따라간 걸로 네. 나오는데 하여튼 뭐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작용을 했을지 뭐 이런 것들 관심 갖고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수정 후보가 된다면 그래도 야 우리가 아무리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 지역이라도 이렇게 잔펀치든 큰 펀치든 맞으니까 네, 흔들흔들 하는구나. 어, 네.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측면을 한번 보여주면은 정말 유권자의 힘을
다르게 확인할 정치인들이 수 더 있는, 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충남 표심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대전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싹쓸이를 민주당이 했거든요.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7석 전부가 지금 파란색입니다. 그 대전 표심은 왜 이렇게 충청 표심 이럴까요? 신장식 대변인 또 충청의 네, 그러니까요. 출신 네, 아니십니까? 이 충청도에는 그 경상도에서는 제가 이제 선거를 내려가서 해보면 안 되겠나 하면 돼요. 아, 되겠나? 상대방이, 예. 되겠나 그러면 안 돼요. 그 후보는 안 되겠나 그러면 돼요.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는 뭐 하는겨 하면 안 돼요. 아, 쟤네들 뭐 하는겨? 라는 그런 말 평가, 나오면 그 얘기 나오면 부정평가다. 예, 네거티브 시그널이다.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체로 대전 충청에 내려가서 저도 이제 선거 유세도 하고 선거 뭐 기자회견이죠. 주로 저희들은 기자회견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아시죠? 기자회견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는겨?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진짜. 저는 그 대전 카이스트 그 아, 여론 네네. 그다음에 제가 대전에 가서 취재를 해보면 그런 뭐 과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R&D 예산 삭감이라든가 입틀막 이런 걸 보면서 이른바 화이트 칼라 과학자들이 조용히 있다가 한번 좀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당도 논란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 좀 한번 혼내줘야 된다 그런 네. 여론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카이스트 대학생들하고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정책 협약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과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정치에 분노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요구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외치고 이런 흐름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충청이 거의 이제 광역화, 우리 수도권이 광역화되면서 넓어졌다. 예. 대전, 뭐 세종, 충남, 충북 뭐 일대 전체가 수도권화된 그 정치 지형을 갖게 된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보 유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요즘 뭐 지역적인 편차가 계속 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 뭐 광역단위 대전 광역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 수도권 표심이 충청 일대로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이 뭐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20년, 24년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그때 이후로 우리가 충청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뭐 저 대선에서는 일부 승리를 하긴 예, 했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달라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 예. 네. 아니 근데 그 대전 하면 이제 이상민 의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적을 하셨는데 이분을 사실 영입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세레모니를 세게 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떠오르고 실제로 인재 영입해서 세운 비례대표라든가 지역구 후보 빼고 정말로 타당해서 전출해서 데려온 사람은 김영주 의원도 그렇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보면 원래 본래 지역구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당한 큰 격차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한동훈의 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내가 누구를 서포트해서 키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전당대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정 대변인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상민, 김영주 의원 두 분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정 생활을 했지만 이번 선거는 개인의 기량보다는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두 분이 민주당 진영을 벗어나오는 순간 당선권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한 지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 사이에 뭐 자신의 정치력을 당내에서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공천하고 뭐 여러 가지 선거 유세에 다니다 보면서 사실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는 시간이 좀 짧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자기랑 나중에라도 정치를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당대표 선거를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중적 인기와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주는 각인 효과는 굉장히 이번 커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도 지난번 당대표 선거는 이 대통령의 이 마음이 크게 작용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번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그립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면
뭐 이 정도 정치적 자산, 그러니까 대중적 인기와 우리 당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뭐 당 대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가 좀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야권의 그런 합종 연행, 뭔가 이제 뭐 정당을 합치고 깨고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뭉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 핵심에는 조국 혁신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과 좀 어떤 일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한 국건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시작하면 바로 함께 재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권 출마하시는 건 좋은데 한동훈 특검법 저희들이 발의할 거니까 수사받을 준비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주당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먼저 뭐 열석이 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하면서 충분히 민주당과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단 당면 과제, 당면한 나라에 불이 났으니까 일단 불 끄는 거 먼저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의 역할과 또 이 민주당의 역할이 기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조국혁신당이 그 법안 발의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딱 국민이 주신 거지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할 역할, 그다음에 민주당이 조금 큰 몸집을 움직여가면서 함께할 역할이 따로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대변인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자체가 연합정치 실험체였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연합정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민주당 발표 났을 때 아마 15번으로 알려져서 저희 동네에서는 플래카드 걸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진보당 시민사회 합치니까 이제 제가 25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뭐 오히려 이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연합 정치를 실현하고 범야권이 힘을 못 펴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본진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보당은 아마 진보당의 길을 또 가겠지만 진보당이나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또 새 진보 연합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까지 힘을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뭐 민생 문제나 풀어야 될 과제를 같이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뭐 본진답게 큰 정당답게 네. 든든하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역구 개표 결과 이렇게 속속 받아보고 있는데 사실 비례대표 그 개함이 좀 늦어서인지 결과 쉽사리 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각 당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출구자도 보셨고 내부적으로 관측하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부터 좀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대략 뭐 40% 득표를 목표 지금 출구조사 나온 거 보면 39% 되는 것 같은데 40% 하면은 18, 9석 되는 거 아닌가요? 18석이요. 그리고 네.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느 정당이 더 득표를 많이 받을 것인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좀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블랙아웃 기간 전에.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금 더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는데 네. 지금 출구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똑같이 나왔죠. 출구조사 비슷하게. 대변인 처음으로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근데 계속 안 제가 맞췄습니다. 네, 그거는 네,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지금 그 개표 아직 일부밖에 안 됐지만 조금 더 받으셨네요. 저 25번이라 뭐 저도 당선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 같고요. 이제 뭐 다만 제가 어제 17번인 우리 이주희 변호사한테 네. 내일 이제 국회 들어가니까 뭐 맥주라도 한 잔 사야 되는데 오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 미안해서 그 상황이, 그러나 뭐 끝까지 지켜보는 심정이고 아까 진보당 대표님께서는 15번까지 희망을 하신다고 얘기했죠. 했는데 네. 저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30번까지 다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조국 혁신당 어떻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걸 가지고 시간 문제인 걸 가지고 그렇죠, 자꾸 뭐 예. 이런저런 말을 당선 붙이는 소감 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시간- 나 있는 문제면 아니 결론이 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 12석 그러니까 출구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12석에서 14석 이렇게 돼 있으니까
12번 서왕진 의장님은 잠을 잘 수 있을까? 14번 김형현 전 법제처장님은 잠을 잘 수 있을까? 15번 이수균 후보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안타깝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좋은 후보들이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바램이 아니라 그냥 분석을 해본다면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이 투표 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결심하셨어요. 투표 기간 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선거가 딱 들어간 시점에서는 이 결심을 다른 당 지지자들보다 빨리 하시고 다른 변수가 생기기 전에 빨리 가서 투표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특수성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소위 몰빵론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는 실제로 그 본투표는 출구조사를 직접 하는 거지만 사전투표는 예측조사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의 예측조사라서 저희들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 본다. 사전투표에서 조금 더 우리 신대변님 많이 13번 가지 않으셨을까? 말씀 중에 예, 아닙니다. 13번, 14번 잠 못 드실 것 같다 그랬는데 네. 잠 잘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세 번 정도는 비례 승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잘 주무셔도 될 것 같은데. 대변인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더불어민주연합을 제가 막바지에 선거 유세를 직접 뛰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왜 민주당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며칠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상대적으로 공천이라던가 선대위 출범이 좀 늦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른바 쌍둥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늦게 제대로 아시고 알지 못하고. 그다음 사전 투표할 때도 이게 3번이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쌍둥이 정당이라는 걸 모르고 막 이렇게 헷갈렸다 이런 문이 빗발쳤다는 뉴스 보셨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진짜 우리가 한 달만 더 했으면 한 달을 더 하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후보들도 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시던데 네. 그 말씀드리고 딱 한 번만 정말 제가 딱 1분만 말씀을 네. 꼭 하겠습니다. 저희 13번의 임미애 후보가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냈던 압니다. 예. 정말 TK에 살아있는 역사적인 정치를 밟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임미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저는 이런 멋있는 게 연합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야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임미애 후보님의 옷을 잡아당기고 폭행 지금 논란이고 있는 부분 이거 선거 끝나고 꼭 징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적 조치 예고했는데 모르시는 얘기가 네, 아니 이런 선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영상 조회수가 뭐 30만 지금 40만 가고 있는데 그래요? 예. 동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당차원에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역사적인 3사 합동 방송을 오후 5시부터 자정 와. 무렵까지 시작을 했는데 벌써 오후까지 해서 장장 7시간을 저희가 걸쳐서 이렇게 생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 정말 어려운 시도였는데 이걸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세 분 후보에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김은지 기자에게 마지막 소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좋습니다. 소감까지 뭐 저희 구경원 기자의 또 소감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치권 빅텐트는 실패했지만 저희 언론사 빅텐트는 성공했다.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잘라가지고 클립이 올라가니까 끝나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이 컸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여기 잔디밭에서 할 뻔했습니다. 네, 진짜 텐트 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잔디밭에 차린 그 언론사들 부스들을 보니까 잔디밭에 천막 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초가집 될 저희는 뭐 뻔했다. 그런 이렇게 세트를 꾸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천막 치려고 그랬거든요. 예, 굉장히 천막 그렇게 유세 현장을 방불케 하는 라이브 방송이 될 뻔했는데 여하간 이 안에서 안온한 가운데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정말 풍부하게 우리 구독자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해드린 것 같아서 참으로 감회가 좋습니다. 제가 네. 방송국에 좀 근무했었는데 이 정도면 부조 그 종편 부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고 우리나라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참 발달했구나.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구나. 네. 이번에 선거에 사실 선거법에서 이 유튜브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걸로 아는데 아마 새로운 정치 저희가 시도를 좀 예, 열었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전범을 구현될 거라고 만들었습니다.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네. 정광재 대변인 자주 모시겠습니다.
하실 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저는 정 대변인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와서 방송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니 제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아. 생각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빨리 섭외하길 잘했다. 네. 어. 여간 긴 시간 경향TV 시사인 그리고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합동 개표 방송을 봐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또 각자의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